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그 EY 한영에서 ESG 서비스 총괄하고 있는 박재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이른 아침입니다. 예, 보통 저희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새는 항상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이런 녹록치 않은 사정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ESG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값진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G 기반의 신사업 창출입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ESG에 대한 부분들에 보다 이제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산업계 측면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런저런 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자료가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합니다. 근데 좀 축약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산업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국내 환경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환경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산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경산업 시장의 성장 배경인데요. 뭐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지향으로 인해서 급격한 산업화 등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해 왔고요. 뭐 대표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나 또한 인류의 생산 경제 활동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 자원 고갈의 위험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때 뭐 이러한 이제 인류의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적 자각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 패턴에 대한 반성적 자각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92년에 이제 리우 환경선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가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거고요. 그 시기에 또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은 자연스럽게 규제화 되어 있는 구체화되고 가고 있고요. 이 규제에 대한 범위들도 새로운 오염원들을 더 찾아가는 이 규제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기업 활동으로 다양한 오늘은 이제 환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지겠지만 이 환경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에 매우 유의미한 그런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공시하는 부분들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IFRS 산하의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위원회에서 관련된 기준을 공포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의 환경 관련된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가치 창출 측면에 이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한 환경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전체 이제 환경부, 저희가 산자부 얘기도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에 대한 분류는 8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으로 일어나는 이제 말단의 여러 가지 부화물들을 이제 경감해 나가는, 그 다음에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의 이러한 사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 관리라든가 물 관리, 그다음에 환경 보건,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기, 환경 안전 보건, 지속 가능,
그다음에 환경 자원,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정보 감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그 환경 산업의 특성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크게 5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관련된 이제 정책 기반의 사업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이게 규제 산업입니다. 이제 규제에 따라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환경이 갖고 있는 그 컨텍스트 차원에서 공공재적 특성이 매우 강한 산업입니다. 또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이 더 불거져 나오는 것을 다 체감하셨을 텐데요. 이 경제 발전에 따른 이제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경감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기술의 발전들, 기술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 산업이라고 한편에 치부되었던 이런 관점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이런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에서 이제 크게 관련 있는 이제 환경부와 산자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환경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녹색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따라서 7개 전략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2가지 영역이 있는데, 나머지 5개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산업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기술 육성에 관련된 산업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이 2가지 관련된 사업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산업계에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2가지 기술 육성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영역의 부분들을 아직 그 계획 아니지만 실제 이걸 구체화하는 정책적인 기조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가지 영역으로 환경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환경 기술 수준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관련된 기술 수준 격차를 27년까지 2.6년으로 줄이는 뭐 R&D 투자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환경 산업의 수출 동력화, 이제 저희도 선진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이러한 그 수출의 동력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서포트하는 환경 전문 인력을 향후 27년까지 18만 명 육성할 거다라는 이런 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결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그 인지를 해서 이 확보를 위한 C9, C가 이니셜이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자원순환 경제이고요. 9개 그 프로젝트를 선별을 해서 외부로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뭐 열분의 유, 고급 연료와 뭐 철 스크랩, 오늘 뭐 포스코도 오셨는데요. 뭐 희소금속,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 뭐 대체 연원료 확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명명한 사항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언스텐 형이 조사한 내용의 이 5가지 부분들은 저희 국내 상황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서 5가지의 감축 기술이 뭐 물론 거의 좀 같은 비슷한 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되냐? 사실 앞서 이제 산업부에서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 5,800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어떤 인자 같은 것들을 명명하는 과정에 시장 규모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한 30% 정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환경산업 시장의 매출 그 비중을 30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물 분야가 한 32%, 33%, 폐기물이 16%,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한 29%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다 성장세가 있지만 쭉 2010년부터 봤을 때 이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산업계에 매우 중요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이러한 시장은 좀 더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편승해서 국내 환경시장 부분에서도 2020년 100조 원에서 2030년 132조 원으로 성장이 전망되고요. 조금 글로벌과 다르게 우리 국내에서는 자원순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물 관리가 26%, 그 다음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랑 글로벌의 환경 시장 규모랑 그 다음에 주요 플레이어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한 11개 정도의 유망 녹색 기술 산업 분야를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5개 정도 수소,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입니다. Sustainable Aviation Fuel라고 하고 SAF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활계에서 쓰는 폐기물이죠. 폐식용유라든가 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을 원료로 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as is to be를 보면 이 탄소 집약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항공유보다 약 80%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는 이제 핀란드의 정유사인 그 네스테가 관련된 사업을 구가하고 있는데 DHL이나 이 페덱스 같은 물류 회사, 다양한 글로벌의 항공사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SAF를 제공하는 이 기업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이를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항공사, 그 다음에 물류사, 그 다음에 승객, 화주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스콥 1에,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화주, 물류의 입장에서는 스콥 3에 관련된 감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측에 보시면 시장 전망성도 굉장히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60% 정도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30년까지 한 157억 1,600만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제 항공 운송 협회인 그 아이타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관련된 이러한 전 세계 모든 항공기의 2050년까지 이 사용 비중을 65%로 확대할 목표를 대회로 천명하고 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들이 그러겠지만 기술의 이제 성장 곡선에 따라서 사실 기술의 성숙도는 높아지지만 그거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현재 일반 제트유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이 비싼 부분들의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것들은 2030년까지 아마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간과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관련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플라스틱에 대한 아까 서두에도 부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폐플라스틱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열분해에 대한 기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기술이란 폐플라스틱이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사실상 이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혼합 폐비닐이라 이 폐플라스틱을 300에서 400도씨로 가열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찐다는 표현을 현업에서는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상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유라든가 합성가스라든가 차가 나오게 되는데 열분해유는 플라스틱과 정유사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합성가스는 계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소, 이거는 약간 그린 수소라고 해서 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가 나온 건 분말 형태로 이 시멘트나 제조업 파트에 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열분해 기술 수요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한정된 국토이기 때문에 관련된 2030년까지 이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으로 인한 환경 부하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분해 처리 비중이 30년까지 한 17%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된 산업, SK 에코플랜트 등은 이런 기술 진출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재무적인 성과까지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솔린 자동차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수단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근원적인 에너지원인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2022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전기차에서 활용되는 배터리에서 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이라든가 황산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의 베니핏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된 배터리의 원부자재들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한 원료들은 원료 수입 비용보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채굴, 운송, 조립 과정에 모두 다 판소를 측정하고 이러한 온실가스를 회피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배터리의 자국 내 재활용은 탄소 집약도를 거의 80%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는 전 세계적인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각각 EU의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형상들을 각각의 재활용 비율까지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또 선제적인 대응이 또 산업계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배터리도 23년에 한 2만 4천 개에서 29년까지 7만 9천 개로 재활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그다음 고성장하는 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엔티티들, 경제 주체들이 이 건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친환경성을 보장받으면 전체적으로 기반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친환경 건축 관련된 부분들 시공과 철거 단계에서 뭐 건물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건물 운영의 뭐 수자원 관리, 뭐 겨울철 여름에 냉난방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의 접목을 통해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위가 더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 건축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성장하고요. 2030년까지 1조 3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인데요.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의 보급이 18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26.7%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같은 RPS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도입에 따라 가지고 이 수소 관련된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기술은 사실 이제 독립적으로 소규모 설비를 분산화해서 이 송전선로를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상황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재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2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이러한 그럼 그 역량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느냐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제 M&A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인트 벤처라든가 조금 약한 바인딩, 이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에코플랜트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고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분에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폐배터리나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부분에서는 소각, 매립, 환경시설의 기업들을 인수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환경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더치 쉘의 경우에서도 탄소 중립을 발표하고 일반 기본적으로 이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M&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업, 바이오 연료,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업체 등을 인수하면서 이 전문 에너지 회사로서의 이제는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도들은 비단 그냥 하나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ESG 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자기자본 이익률이 SK 에코프렌트의 경우에는 약 7.5배, 그 다음에 쉘의 경우는 9.3배로 증가하는 이제 재무적 성과, 어떻게 보면 2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배출량, 글로벌에 제출한 NDC에 따르면 저희가 18년 대비 40%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 7억 톤을 2050년까지 한 1억 톤 정도로 줄여 나가려면 각각의 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에 있어서의 저감이 각각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축수산을 제외해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기술들은 거의 74%에서 92%의 구간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비단 이 기술이 뭐 절대적인 기술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더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부분들 한창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관심에서 진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SG가 갖고 있는 속성상 많은 기업들이 비용적 측면을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한 관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보다 ESG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장되고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